전 영상에서는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 그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 영상에서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다뤘다면은, 이번에는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그 집단에 관하여 다룰 겁니다. 여기에서 조지 펜릭이, 근데 저는 처음에는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한 그 근거만을 다루는 줄 알았어요. 5장과 7장을 읽어봤을 때 기존의 인간이 왜 뛰어난가, 인간이 왜 지배종이 되었느냐에 관하여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문화 유전자 공진화라는 게 있고, 나머지는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한 근거로 쭉 펼쳐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하다 보니까 8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13, 14장을 제외하고 8장부터 12장까지 계속 그 집단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한 그 근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조지 펜릭이 갖는 어떠한 그 인간 진화에 있어서 어떠한 특성을 다루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 사실 13, 14장을 제외하고 8장부터 12장까지 가장 키워드로 등장하는 게 사회 규범에 대해서 다루고, 사실 규범이라는 norm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규범이라는 게 참 되게 재밌고, 현재 사회에서도 계속 사회의 어떤 과목들을 듣던 규범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할 만큼 되게 좀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장부터 12장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 규범이란 것을 그 문화 유전자 공진화의 관점에서 볼 건데, 일단 7장에서 그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신뢰, 어디서부터 학습할 건가, 그 누구로부터 학습할 건가라는 그 키워드를 말했었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학습할까?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학습을 하겠죠. 근데 원숭이들은 그 자식을 낳고 나면은, 아니 다른 동물들은 자식을 낳고 나면은 그냥 그 좀 안 지나서 바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아이를 낳고 나서도 기르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아이가 충분히 다 자란 뒤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왜 그런가 라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는 폐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기를 쭉 아기를 낳고 나서의 기간. 그 폐경은 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아이를 기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그 사춘기까지의 그런 사춘기 이후로도 계속 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춘기가 굉장히 늦게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장 기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요. 다른 동물들은 뭐 코끼리 뭐 태어나서부터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기르죠. 그런 관점에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기간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기존 노하우를 가르칠 기간이 충분히 필요했을 것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충분히 돌본 뒤에도 사회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연장자로서 뭔가 가르침을 주는 역할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부분에 그래서 8장에서 폐경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루는 게 명망과 권력에 대해서인데요. 그 다음에 어, 앞에서 말했듯이 그 어린아이가 배우는 그런 기준이 명망이라고 했죠. 명망에 뛰어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여도 누가 명망 있고 누가 성공했는지를 그 본능적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명망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명망과 권력의 차이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어, 어쨌든 뭐 권력은 좀 더 강압적인 것이고, 명망은 주변 사람들이 서로
떠받드는 것, 그런 식으로 계속 명망과 권력의 차이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게 큰 그 문화 유전자 공진화의 관점에서의 큰 별 차이는 없고요. 그냥 좀 별도의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넘기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까지, 9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사회규범이라는 것을 다룹니다. 사회규범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 공동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 아니면은 지켜야 하는 규칙, 어딘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규칙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 규범의 그런 가장 큰 핵심은 그 사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사회 공동체를 뭔가 배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규범이라는 게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 뭐 종교에 대해서 뭔가 어, 종교적 의식을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좀 과거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를 계속 행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으로 그 공동체를 묶는,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뭉치게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일단 사회 규범을 어긋나는 사람들은 평판을 깎아내린다든지 페널티를 줌으로써 그 규범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직접적인 페널티가 아니어도 종교처럼 인식의 틀을 가둘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규범을 벗어난다. 예를 들어서 종교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부정탈 것이다. 곧 빨리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의 틀을 씌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틀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사회적인 틀이 한번 쓰이면은 그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인간이 특히나 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의 커넥션을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규범은 그 이외에도 뭔가 어떤 특 진화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화된 심리 효과를 가져가지고 그 사회 규범을 더 잘 지키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남 눈치를 본다든지 사회적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회 규범을 계속 지키도록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그 작가의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예시로 하나 들자면 짝 결속 심리를 예시로 드는데, 어, 집단에서 그 사실 지금은 뭐 당연한 거지만 한 남자가 한 수컷이 한 암컷을 한 암컷과 한 수컷이 서로 1대1로 이렇게 결속을 맺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본능적인 동물들은 한 수컷이 여러 암컷들과 관계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책에서는 만약에 그 일부 다처제 형태가 됐을 경우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 그럴 경우에 뭔가 첫 번째로 아빠를 알 수가 없어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남자 아이가 나왔을 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위협에 다쳤을 때 암컷을 뭔가 그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던가 그런 식으로 1대1로 이렇게 일부 1처제 형태가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어, 그리고 그 수컷 간의 약간 불필요한 경쟁을 좀 최소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짝 결속 심리라는 게 생기면서 사회 규범으로서 그 인간 인간이 이런 공동체의 생존 확률을 더 높여줬을 것이라,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듭니다. 어, 이제 9장에서 사회 규범에 대해서 다뤘었고, 이제 10장에서는 집단 간의 경쟁을 다룹니다. 이제 한 가지 집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집단의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인간이라는 한 종이 자연에서 있으면은 모두가 하나로 뭉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종들이, 여러 가지 집단이 있었을 텐데, 어, 이 집단 간의 경쟁에서도 이 규범이 점점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 간의 경쟁을 하는 경우 5가지를 이렇게 예시로 드는데,
이렇게 집단 간 집단이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살아남은 세- 어, 이긴 집단이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규범을 다시 통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뭐 더 좋은 규범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성공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더 나은 규범이 생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단 간의 경쟁이 더 나은 규범을 만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어, 이 부분 사실 그 유전적 진화에 이어서 규범의 진화를 좀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억지로 끼워 맞춘 부분이 좀 크고 그다음에 예시가 좀 뒤에서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사실 그 분량 자체도 적기도 하고요. 집단 간의 경쟁으로 더 나은 규범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분량도 적기도 하고 어, 어쨌든 이 10장에서는 규범의 진화, 규범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는지, 집단 간의 경쟁이 어떻게 더 나은 규범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11장에서는 규범의 내면화, 어떻게 인간은 왜 이렇게 규범을 중요시하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 인간이 사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따라하도록. 근데 그 어린아이는 그 행동만을 따라하도록 하기를 원했는데 그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 디테일, 그런 행동의 디테일을 모두 모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생각보다 모방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거죠. 그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동하는 그 개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하는지 그렇게 모방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함으로써 좀 더 그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거의 복제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규범들도 그대로 따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규범을 위반했다. 그런 걸 그런 거를 이제 색출해내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어, 여기서 인상 깊었던 페이지가 그 내용이 있는데 읽어드리면 사회 규범이 까다로운 이유는 그것이 흔히 숨어 있다가 너무 늦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 사회 규범이라는 거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규범이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 어디 써 있는 규칙이 아니라 그냥 숨어져 있다가 사람들 생각에 숨어져 있다가 당연시 여기도록 숨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나서 보니까 당연한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음, 그래서 11장에서 그 주장하는 것은 규범의 내면화, 문화 유전자 공진화가 인간이 이런 인간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규범을 내면화하고 뭔가 규범을 더 잘 따르도록 하는 장치를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집단 두뇌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어, 집단 두뇌라는 것은 인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의 문화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낼 확률을 따진다면 0.01% 이럴 수도 있어요. 엄청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규모의 연산을 하게 되면은 엄청 집단이 넓어지고 집단이 커지고 하게 되면은 그 확률이 당연히 훨씬 증가하겠죠.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만 발견을 해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집단 두뇌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일단 문화 유전자 진화로 인해서 점차 진화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집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사회적 규범이 형성이 되고 이 집단이 굉장히 강해지면 어, 개인의 지능이 조금만 올라가도 전체적인 집단 문화의 수준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두뇌가 이런 식으로 집단이 강화가 되면은 집단 두뇌에 의해서 그런 문화적 진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제 13, 14는 사실 그 집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집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살짝 벗어나는 이야기고 13장에서는 언어에 대해서 14장에서는 뇌의 그런 뇌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 사실 인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잖아요. 그래서 꼭 언어가 있어야 유전자 공진화가 가능했는가? 그렇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왜 가능한가? 그냥 표정만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도 있고 어 뭔가 누군가 거짓말을 했을 때 이걸 꼭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뭔가 표정으로도 알 수가 있고 그냥 누군가를 지목한다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꼭 언어가 있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음, 에 대해서 다루고 14장에서는 이제 그 문화적인 그런 진화가 높은 수준의 문화가 뇌의 보상 회로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굉장히 그 읽으면서 하면서 걸렸던 부분이 문화적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지만 유전적 차이는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적 진화가 뇌의 보상 체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이 어떤 둘러싸인 문화에 의해서 이런 뇌의 보상 체계가 그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근거보다는 그 작가의 가설에 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집단에 관해서 다뤘어요. 이 부분은 사실 유전자 공진화에 대한 그런 흐름에서 살짝 벗어나는 얘기긴 한데 그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문화적 진화의 측면에서 이런 집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집단의 중요성 등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마무리를 하면서 문화 유전자 공진화 작가가 총 전체적으로 그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다루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어, 문화는 인간의 뇌를 얼마나 바꾸는가에 관한 제 생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